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교수 유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시체라는 얘기를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실제로 선생님은 매주 시신을 부검하는 법의학자입니다. 법의학 그러면 혹시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 검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검시는 뭐냐? 시체를 검사하는 거를 검시라고 하고요. 이 검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안, 두 번째가 부검인데요. 검안은 그냥 눈으로 보고 시신을 보고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셨는지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것을 검안이라고 하고요. 부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검시라는 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긴 하는데요. 그때 좀 어려울 때, 또 부검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직업이 법의학자입니다. 그러면 검시를 왜 하나, 시신을 왜 검사하나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이 사람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혹시 여기 고등학생 중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고3 되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지문을 찍게 돼요. 그러면 그 지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지문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지문을 찍어보고 이분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 보면 시신이 있을 때 이 사람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은 지문을 찍어서 등록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실제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 이외에 이 사람 누구인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DNA가 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하네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치아가 있습니다. 이빨. 이빨이 생각보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검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다? 이 사람 누구인가요? 두 번째는 사망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망 원인 그러면 혹시 뭐 생각나요? 딱 떠오르는 거 있나요? 단어? 야, 굉장히 잘하는데 예를 들면 위암, 질식사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왜 죽었냐는 여러분 방금 저한테 막 얘기해 준 거, 예를 들어 질식, 병이면 뭐가 있을까요? 폐암, 위암, 이런 암, 그다음에 뇌졸중. 그러니까 이게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외적 원인, 예를 들면 사고라든지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살인인지 자살인지 이런 외적 원인인지,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분류를 세 번째, 어떻게 죽었는가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뭐가 한다고요? 검시라는 걸 해요. 검시라는 걸 통해서 밝혀내게 됩니다. 선생님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부검이라는 걸 해요. 그저께도 선생님이 4건을 해부를 부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부검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뒤에 보이시는 칼,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심장을 싸고 있는 게 심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심낭 안에 피가 가득 찼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슴이 칼에 찔려서 심장에 피가 나서 사망했다. 이걸 왜 부검할까요? 네, 이걸 저지른 사람, 나쁜 사람이죠.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부검을 함으로써 밝혀내면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럼 판사가 이 사람의 뭐 살인, 뭐 몇 년형 이런 걸 결정하잖아요. 이런 거를 기소, 공소 유지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럴 때 객관적인 자료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꼭 살인 이런 것만 부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끔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데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에서 부검을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영어로 LAD, RCA 이렇게 써 있는데 심장의 동맥이에요. 심장의 동맥이 노랗게 막혀버렸어요. 여기 왼쪽 아래는 빨갛게 피떡이 서갖고 막혀버렸어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뭐 담배를 핀다든지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든지 비만으로 한다든지 식생활이 뭐 좋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장인데요. 심장을 선생님이 단면을 낸 건데 심장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아래에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심장의 근육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심장의 근육이 죽은 병을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래요. 요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건 부검은 원래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부검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망 원인을 왜 판단해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금방 알죠. 명탐정 코난 안 봤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언젠가는 사망하잖아요. 그때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도 뭐냐? 가족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안젤리나 졸리 알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의 가슴과 난소를 절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와 이모가 난소암과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BRCA2라는 유전자를 브라카라고 부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가족력, 유전력이라는 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 나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족력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도 사망 원인을 정확히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국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죽음을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모님 지금 직장 가셨죠?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 내신다고요. 근데 그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려면 어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맞아요. 암이에요. 2위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이런 걸로 구성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암 중에서 1위가 뭐라고요? 네, 2등이 뭘까요? 그렇지, 간암. 3위가 뭐예요? 대장암. 4등이 위암. 5등이 맞아요.
이 중에 1등과 5등이 유발 요인이 똑같아요. 뭘까요? 맞아요. 흡연이에요, 흡연.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배를 팔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담배 농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담배는 허용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지 않게 해서 이걸 줄이는 거에 돈을 써야 되겠죠. 노담 캠페인 봤어요? 담배는 꼭 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사망 원인을 국가가 정확히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망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당장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범인을 잡아서 이 사람을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한 죽음이 있게 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게 돼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국가는 어떻게 해요? 국민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인데 27개월 된 여자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27개월이면 여러분 키가 1m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꼬맹이에요. 막 뛰어가다 넘어질 수 있는 어린아이 있죠. 조그만 아이.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갖고 이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와서 의사가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어요. 대학교 병원 의사가 엄마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이가 뭐 식용유를 밟고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검시를 내서 사망 진단서에 이 아이가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이를 판단하게 돼요. 의사가. 그러면 외인사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경찰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의사가 넘어졌다며 엄마가 그러니까 외인사로 체크해서 이제 경찰이 오면 되는데 엄마가 사망 진단서를 찢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아는 장례식장에 가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온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가 찾아왔는데 의사한테 이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병사로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검시를 안 했어요. 근데 검시를 안 하고 그냥 병사로 체크를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아이는 화장했고 그냥 아이는 영원히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바람에 이 아이는 사실 고모가 키웠어요. 근데 고모가 예쁘게 잘 키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친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내 아이다 하면서 아이를 데려간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고모가 진짜 엄마 같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건강했던 아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 병원 자료를 다 가지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병원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이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뇌는 원래 데칼코마니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한쪽으로 밀렸죠. 머리에 출혈이 있고. 원래 조그만 아이는 막 뛰어가다 넘어지면 또는 식용유 밟고 넘어지면 뇌출혈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생겼으면 여러분 다 뇌출혈을 겪었을 거야. 어렸을 때 다 넘어졌을 테죠. 여러분 이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뇌는 한 부침용 두부 정도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흔들면 두부니까 깨지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바깥에 뭐가 있어요? 머리뼈가 있고 이 머리뼈 안에 뭐가 있어요? 뇌척수액이라고 물이 있습니다. 그 물 안에 두부 같은 뇌가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어도 헤드뱅잉해도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여러분 하얀색 보여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하얀색 아래에 까만 거 보여요? 약간 반달처럼 보이는 거?
하얀색 하나, 까만색 하나. 시기가 다른 뇌출혈이 두 군데나 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반복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다? 아동학대가 맞아요. 근데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거죠. 이걸 보고 경찰과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이 친엄마와 동거남을 잡아서 기소를 해서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48명밖에 없어요. 국과수에 32분, 대학에 16분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법의학자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는 돈도 좀 적고 또 하는 일이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몸이 힘드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어렵고 힘든 삶,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낯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선생님이 제일 힘들었던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부검 얘기를 해드리면 의정부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서 소방관 분들이 구출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자기 아이 4살 된 아이를 꼭 껴안고 불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출했는데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만 전신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부검을 했는데 왜 부검을 했냐? 왜 부검을 했냐면 이분한테는 사연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입양을 됐다가 파양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러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서 사실상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에 등록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검을 해야지 이 아이에게, 살아남은 아이에게 보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검을 했는데 왜 마음에 많이 남느냐? 아이는 하나도 안 다쳤죠. 엄마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안고 있어서. 근데 엄마의 돌아가셨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흔적을 보고 그때 아마 부검할 때 처음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부검을 끝내고 난다. 이 엄마가 아마 본인이 홀로 외롭게 자랐는데 아이도 홀로 외롭게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나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슬펐던 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마지막 시간이 법의학 시간이에요. 그래서 법의학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10년 동안 아무도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청개구리 같은 마음.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들으니까 인권, 정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될 수 있는 학문인데 이걸 아무도 안 한다. 사실 남들과 비교하면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남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싶다. 이러면 하기 어려운데 그때는 아마 선생님이 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없냐고 물어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경찰이 그냥 남자 여자가 둘이 자다가 서로 연인인데 여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상처는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원래 부검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남녀가 자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부검을 했더니 선생님이 안쪽을 보니까 여성의 목을 누가 졸른 거가 확인됐어요. 근데 겉에서는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타살이다 라고 했는데, 남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런 게 아니다, 억울하다, 여자는 원래 심장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했어요. 국민참여재판이 뭐냐면 배심원을, 일반 시민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갖고 가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 측 변호인이 법의학자가 누구냐라고 검사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검사님이 서울대학교의 유성호라는 교수인데 그냥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하면 100% 질 것 같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고 범죄를 인정한다 라고 바로 해서 참여재판이 취소됐어요. 선생님이 그때 보람을 느꼈어요. 왜? 원래 끝까지 우기려고 했었나 봐요. 범죄자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 정의를 실현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억울한 사람을 무죄로 잘 만들어줬을 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가 제일 뿌듯하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의사가 꿈인 학생 있어요? 오, 맞네.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뭘 배우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그리고 사회의학 이런 걸 배웁니다. 기초의학은 여러분 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면역학 같은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회의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억나세요? 그런 분처럼 예방을 위해서 예방의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의학의 역사, 의사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처럼 법의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보면 법의병리학이라는 거를 전공을 해야 되는데, 법의병리학은 어떻게 되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인턴을 1년 하고 병리 전공이라는 거를 4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1년 정도 더 법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드디어 법의학자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보시면 법치의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치의학은 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 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좀 끔찍하지만 어느 날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워. 아이 시신 같아. 그때 어때요? 그 당시에 주변에서 실종된 아이의 사진을 갖고 봤더니 어때요? 이 발견된 시신과 치아가 똑같은 거.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사람 누구인가가 검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렇게 치아를 가지고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의학자는 이 치아가 누구의 치아인가도 하지만 치아를 보고 이 사람이 몇 살인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국종 교수님 아세요?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아주대학교에 유명한 외상센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유명하게 된 게 옛날에 우리나라 배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청해진 부대라는 군부대를 파견해서 배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소말리아 해적과 싸우다가 우리나라 선장님이 배에 총을 맞았는데 이 배에 총을 맞아서 생명이 위독한 분을 이국종 교수님이 수술해서 살려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소말리아 해적과 싸웠을 때 소말리아 해적 3명을 잡아왔어요. 근데 이 소말리아 해적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얘기한 거예요. 저요! 한 다음에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미성년자인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기관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여기에 어떤 친구 예를 들어 김범식이 있다. 그러면 김범식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소말리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법치의학자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치아의 발달 정도를 가지고 몇 살인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의인류학이란 분야가 있어요. 법의인류학이란 분야는 무슨 분야냐? 이거는 뼈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혹시 사망 원인이 뭔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뼈가 왔어요. 두개골만. 여러분 보면 어때요? 두개골에 이 양쪽의 위턱뼈에 저기 칼자국이 보이세요? 칼로 이렇게 베어낸 아래턱에도 이렇게 칼로 띄어낸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무슨 수술일까요? 양악수술. 양악이라는 게 양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악은 턱, 위턱과 아래턱에 이렇게 수술을. 그래서 이 뼈의 주인공은 양악수술을 받은 여성이구나 하고 이 뼈만으로 특정을 할 수 있었어요. 법의유전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의유전학은 뭐냐? 법의유전학은 가장 최신의 학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는 아버지한테,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를 기반으로 이게 반복되는 염기서열 이런 걸 갖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985년도에 처음 사람마다 DNA가 다른 걸 갖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 확인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기반으로 DNA 뱅크라는 게 생겼어요. 그 밖에 법의학에는 법의곤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곤충학은 뭐냐? 사람이 죽게 되면 처음 찾아오는 건 파리예요. 그래서 파리는 알을 까고 구더기가 됐다가 다시 번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굉장히 부패됐는데 막 파리 같은 게 있고 구더기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알고 싶다. 그럼 파리를 채취해서 이 파리가 어떤 파리인지 지금 구더기는 어느 상태인지를 확인하면 이 사람이 언제쯤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법의학의 미래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선생님한테 어느 날 깐난 아기 시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부패됐어요. 근데 범인이 누구냐? 버린 엄마겠죠. 그래서 엄마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러면 왜 아기를 버렸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못됐습니다 이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변호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죽어서 나와서 살아있지 않아서 그냥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선생님이 CT를 찍어봤죠. 죽은 아이를 CT를 찍으니까 어때요? 폐 있는 데가 까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때요?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는 울지 않았을 때는 폐가 까맣지 않아요. 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물속에 떠 있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응애하면서 울면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폐가 어떻게 돼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선생님은 원래 죽어서 만나는 남자, 죽어야 만나는 남자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만나면 선생님이 좀 좋은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죽음과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선생님이 부검을 한 거는 한 20 몇 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건이 넘는 사람을 부검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우선 죽음이 뭐냐 물어보시면 사실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난 인류가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를 알려고 했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만족할 만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죠. 다만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관적인 지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는 매년 100만 명이 태어나고 20만 명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80만 명씩 증가했는데 이제는 매년 30만 명씩 사망하고 20만 명대가 태어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많이 죽음은 늘어날 거고 태어나는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선생님이 죽음과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 외국에서 이제 21세기에 203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오래 살 건가를 봤더니 둘 다 남자 여자 모두 대한민국이 모두 제일 오래 사는 나라로 뽑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우리가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막 찾아 헤매잖아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가끔 찾을 수도 있어요. 종교를 막 믿고 뭐 이런 종교적인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그냥 전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외롭고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뚜벅뚜벅 이렇게 삶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앞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원래 우리의 삶은 사실 의미도 찾기 어렵지만 또 외롭기도 하고 이런 삶에서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진 미래까지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와 뒤돌아본 과거가 지금 현재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지금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뚜벅뚜벅 현재의 삶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디폴트로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외로운 존재예요. 그렇기에 서로 외로운 존재끼리 한 번쯤 손잡아주고 한 번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한 번쯤 안아주는 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선생님이 정말 오랫동안 많은 죽음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